안녕하세요. 미술관으로 떠나는 프랑스 여행 수강생 여러분. 오래간만에 다시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5강에서는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의 전반적인 소개와 인상주의를 열었던 대표 작가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세 뮤지엄은 대표적으로 인상주의의 성지 같은 곳이죠. 이렇게 시계탑이 상징인 미술관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르세 미술관은 이제 인상주의 미술, 근대 미술 중에서 특히나 인상주의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항상 북적거리기 때문에 온전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찾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히 많이 알려져서 이런 이제 사람들을 해지고 우리가 이제 미술관을 볼 건데, 이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오르세 미술관은 이런 이제 기차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차역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오르세 미술관으로 바뀌면서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가 바로 오르세 미술관인 것이죠. 오르세 미술관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개최를 맞이해서 오를레앙 철도가 건설한 철도역이자 호텔이었습니다. 이 오를레앙 철도가 이제 잘 운영이 안 돼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아예 철거를 할까 어쩔까 이렇게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이제 근대적인 산업시설을 근대적인 미술관으로 바꾸자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오르세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정부가 했던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현재에도 가장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오르세 미술관이나 퐁피두 센터 같은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버려진 공간을 다시 현대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정부 정책이 프랑스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누브레 미술관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전이라든가 인류 역사를 대표로 하는 고전적인 이야기를 다뤘다면은, 이제 오르세 미술관부터는 프랑스는 이런 걸 좀 이렇게 정리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구별 짓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오르세 미술관은 주로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반까지의 미술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르세 미술관이 생기기 전에는 국립 주드폰 미술관이 주로 이렇게 근대 미술을 다루었었는데요. 이 주드폰 미술관의 소장품들이 다 오르세로 이관되면서 오르세 미술관은 이제 근대 미술 중에서도 19세기 미술을 주로 담당하게 됩니다. 루브르 미술관에 비해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일정을 잡고 혹은 반나절 정도 일정을 잡으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기차역이 19세기 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변모된 이후로 근대화, 우리가 이제 근대적인 어떤 문화라는 건, 근대라는 건 스스로 독립적으로 뭔가 이제 자기가 이제 생활하는 어떤 그런 근대성을 근거로 두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근대 미술을 주도했던 19세기 예술 작품들은 루브르 미술관보다는 훨씬 더 작품들이 활기찬 작품들도 많고, 또 약간 규모 면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품들이 다 아주 큰 작품도 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아주 작은 작품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산업화 이후로 그림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 고객이 이제 그림을 주문하거나 화가들도 판매하기 쉽게 조금 작은 그림들을 많이 그렸었습니다. 기차역 플랫폼, 오픈 플랫폼에 맞게 미술관 1층에서 쭉 보면은 천장에서 햇빛이 굉장히 내려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채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루브르에 비하면 전시장의 느낌이 전반적으로 밝습니다. 그리고 매년 굉장히 전 세계적인 관람객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특히나 일본과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인상파 화가, 후기 인상주의 화가의 화려한 컬렉션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주로 오랑주리가 모네 전문이라면 오르세는 모네보다는
19세기 인상파를 주도했던 사람들, 인상주의 미술, 그 다음에 리얼리즘 작가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명한 밀레의 이삽죽기도 이 박물관 소장품이기도 합니다. 앵그르를 포함해서 신고전주의 작가, 프랑스 풍경화가들의 작품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이제 하신 다음에 오르세 미술관에 이렇게 이제 그 사진들이 쭉 동영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세느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구경을 하는 동안 일단 야경에서는 여기서 불빛이 계속 비쳐 나오기 때문에 그 또한 아름답고요. 낮에도 눈에 확 띄는 미술관입니다. 이렇게 미술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조각 작품이 곳곳에 보입니다. 1층이라든가 1층 로비라든가 2층 로비에 이렇게 곳곳에 조각 작품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셔서 사진을 찍더라도 꽤 근사하게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화, 수, 금, 토, 일은 아침 9시 30분에서 저녁 6시까지 오픈되어 있고요. 목요일은 조금 더 길게 9시 45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 중에 저녁 시간을 나는 저녁에 한가하게 저녁 시간에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목요일 날 보시면 되고, 매주 월요일이라고 5월 1일, 12월 25일은 휴관일입니다. 그리고 18세 이하와 매주 첫 일요일은 무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날짜 잘 찾아가셔서 또 이제 그 티켓비가 한 2만원 정도 16유로 정도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2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나 혹은 이제 오르세 미술관 책자 같은 거에 보면은 요렇게 각 코너별로 루브르 미술관처럼 내가 보고자 하는 작품이 몇 호실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보시면 아무래도 덜 헤매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층은 바로 5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5층에 올라가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관람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2층 같은 경우는 19세기 당시 회화 장식 조각 등이 주로 모여 있습니다. 드가에 이제 흔하지 않은 조각 작품도 14세 어린 무이라는 작품도 이곳 오르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밀레의 이삭 죽는 여인들도 이 전시장에 있습니다. 자, 가장 좋아하는 5층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과 모네의 국회의사당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주의를 열었던 마네의 폴바디의 전신식사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로댕 작품과 고갱 작품 등도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살펴보시고 차분히 시간이 안 되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 위주로 작품을 감상하시면 크게 실패하지 않고 미술관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재 무슨 전시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날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날짜로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신학 수집가, 신학은 화가이기도 하고 미술품 수집가이자 이론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 그 다음에 마를렌 듀마, 이렇게 이제 현재 오르세에서 하고 있는 어떤 소개되는 작품들, 행사들을 쭉 살펴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관광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나의 관심거리하고 맞는 부분을 찾아서 그 날짜에 그 장소에 가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개별 방문자, 가족, 패밀리, 그 다음에 여러 때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나 연구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교사들 또한 할인을 받거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화를 클릭 딱 하시면 회화에 해당되는 다양한 컬렉션, 조각에 해당되는 다양한 컬렉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컬렉션을 눌러서 저는 회화를 눌러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고흐의 작품을 내가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거에 대한 설명문이 또 한글로 번역되어서 나옵니다.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작품의 제목과
제작 연도, 그 다음에 재료 이런 정도는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시고 관람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르세 미술관은 인상주의 미술의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인상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 사조이기 때문에 프랑스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 중에 신고전주의하고 인상주의를 뽑고 있습니다. 클로드 모네의 유화 인상해돋이에서 비롯되었고요. 이 당시 실증주의와 샤실주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이 눈에 보이는 대로의 재현이라는 건 이때 당시 인상주의가 추구했던 건 직접적인 눈, 즉 감정, 감각, 감정 이것들이 포함된 내 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직사광선 아래에서 진동하는 자연의 순간적인 양상, 이 빛의 순간적인 어떤 그런 순간을 캐치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게 인상주의 그림의 특징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색은 빛과 대기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함으로 물체의 고유한 색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상주의 이전에는 물체의 고유색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색은 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살색, 인체의 누드색은 붓자국 하나 없이 부드럽게 처리되어야 했었고 옷주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인상주의부터는 시시각각 색은 변화한다고 대기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색이 오전, 점심, 저녁 때마다 그 색은 변화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색채를 햇빛 프리즘에 의해서 분해하는 무지개색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이 색채론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색채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대가 바로 19세기입니다. 인상주의를 열었던 대표 작품인 클로드 모네의 인상해돋이 작품입니다. 아쉽게도 이 작품은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네가 누아브르 항구 아침 풍경을 그린 이 작품을 인상주의 전에 출품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가 이 작품을 보고 어딘지 덜 끝낸 듯한 미완성한 듯한 그림이다 해서 해돋이에 인상만 보인다라는 표현을 써서 인상파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일종의 조롱이었죠. 못 그린 그림이라고 굉장히 폄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인상주의 미술을 열었던 대표 작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 역사라든가 신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재 있지 않은 과거의 관념이죠. 이것이 아닌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순간을 화폭에 담으려고 했고 특히나 빛이라는 것에 주목했었습니다. 자, 모네 이전에 마네라는 사람이 인상주의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마네가 나는 인상주의 운동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 인상주의를 이끌었던 젊은 화가들이 마네를 굉장히 추종했었습니다. 마네가 보였던 풀바디의 전신 식사는 인상주의 작가들의 그림 전시의 낙선전에 출품했던 작품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이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이 작품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근대 미술에 대해서 화가들이 논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왜 근대 미술의 중요한 시발점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네의 젊은 시절을 보면은 이런 전통을 파기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것 같지 않은 굉장한 부잣집, 귀족 자제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시장이었고, 할아버지는 시장이었고, 아버지는 판사였습니다. 전형적인 파리 부르주아 권력 집안의 재력가 자제였죠. 하지만 이런 마네를 세잔뿐만 아니라 모네, 르누아르, 드가 등
모든 인상주의 화가들이 마네를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네를 이렇게 추종했던 건 마네가 그 당시에 보였던 이런 성각자적인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마네는 사실 오랫동안 클래식한 그림을 그렸던 고전주의를 지향했던 작가였었습니다. 그런 마네가 주로 하고자 했던 건 살롱전에 자기 작품을 끊임없이 출품하고 살롱전에서 공모전에서 성공하는 화가로서 본인이 자리 잡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이런 마네의 작품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수많은 명화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오마주를 했던 마네의 이러한 작품은 그 당시에 마네가 살롱전에 출품을 하고 보수적인 심사위원들이 탈락시켰고 이 탈락된 그림을 마네는 낙선전에 겁니다. 얼마 후 파리 평론가와 관객들은 풀바디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이 풍경에 대해서 경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보이는 두 남자는 파리에서 부르주아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성은 당시 마네의 모델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의 창녀의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런 누드로 나올 수 있는 여성의 몸은 이런 창녀의 몸이나 현실의 몸이 아닌 여신의 몸이어야 됐었습니다. 비너스로 지칭되는 누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여신이 대신했던 자리였죠. 하지만 이 여인은 빅토린 메랑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매춘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웬만한 파리의 남자들은 이 여인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누드다라는 표현도 썼었죠. 하지만 마네는 이때 당시에 평범한 옆집 사람들을 그려야 된다. 우리 당시 현실을 그려야 된다. 그것은 마네가 좋아했던 보를레르의 책 현대 화가들과 생활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네는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를레르는 한 발 앞선 생각이 마네의 정신을 흔들어 깨웠다라고. 1860년대 부르주아들의 생활상을 풍자한 이 그림이 탄생하게 된 전반적인 배경은 바로 이러한 부르주아 문화, 파리의 부르주아 문화에 대한 일종의 도전과 같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올랭피아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패러디 작품입니다.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스의 비너스라는 명작을 오마주한 작품인데요. 이것도 그 당시에 노골적인 이 목에 이렇게 리본을 달고 있고 보고 있는 이 루드 모델이 이제 같은 모델입니다. 자, 비너스가 아닌 매춘부를 그린 것에 대해서 목에 걸린 검정 초코 목걸이는 매춘부를 상징하는 장신구입니다. 그 뒤에 흑인 하녀가 들고 있는 꽃다발은 스폰서가 그녀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그녀의 발밑에 벌떡선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보입니다. 검은 고양이의 꼬리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검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신화의 한 장면이 아닌 당시 매춘의 현장을 포착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린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매춘부의 일반적인 이름 올림피아를 그대로 썼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춘부들은 관람하고 있는 우리의 얼굴을 그대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춘부를 보고 있는 관람객들이 오히려 당황하게 되는 순간이지요. 자, 이렇게 마네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당당히 매춘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하고 있는 당대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금 졌던 마네가 좀 더 현실 지향적이고 도전적인 작업을 했다면 모네는 빛을 매개로 안개, 공기, 그 당시에 햇살이 비치는 런던의 안개가 비치는
의회당을 그림으로써 이렇게 색채를 통한 현재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순간의 어떤 감각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모네는 런던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런던의 물과 안개에 감동을 받아서 이 국회의사당 작품을 여러 점 했고, 이 1904년에 그렸던, 저도 이게 모네의 국회의사당 작품 중에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합니다. 색채가 주는 어떤 미묘한 그런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다 담고 있습니다. 모네의 이 작품을 저는 꼭 가서 오르세 미술관에 가시면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작품이 주는 어떤 색채의 영롱함은 훨씬 더 감각적으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모네의 수련 그림 또한 이곳에 있습니다. 오랑주르 미술관에는 대형 수련 작품이 있다며 이곳 오르세에는 이렇게 모네의 초창기 수련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네의 루앙 대성당 시리즈 작품도 이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장 프랑스와 밀레의 이삭 죽는 사람들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 이삭 죽는 사람들하고 밀레의 만종 작품을 보고 우리나라 박수근 작가가 12살 때 화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밀레는 풍경화에서 그 바르비종파라는 이름을 만들어냈는데요. 자신이 살던 파리 교회의 바르비종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 다양한 화가들이 모여들고 농사 지으면서 화가이지만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대지와 맺어진 농민 생활의 모습을 담담하게 있는 현실 그대로 그려내는데 이렇게 농민이나 노동자의 모습들, 특히나 밀레는 당시 자신이 이곳에서 살면서 농부들의 모습들을 영웅의 모습보다 더 품위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만종의 모습입니다. 만종행 속에 있는 이 바구니가 실제로 감자가 아닌 죽은 두 부부의 아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밀레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 농민들의 어떤 이런 숭고한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를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인의 자존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기스트 르누아르 같은 경우는 가난한 양복점 아들로 태어나서 처음에는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일로 이제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색채,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인을 주로 그렸고요. 물랭드 라 갈레트의 춤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사람들 사이사이에 빛이 넘치고 쾌활함이 넘치는 이러한 그림을 그렸던 대표 작가가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는 그림은 영혼을 씻어주는 환희의 선물이어야 한다라는 자신의 신념 아래 그는 눈부신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묘사로 어린아이와 여인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는 특유의 부드러운 색채로 소녀의 옷자락,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 가정의 모습을 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음악을 좋아해서 이런 그 소녀가 피아노 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음악적인 느낌도 그림에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실제 그는 바그너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도시의 무도회와 전원의 무대회라는 작품입니다. 이쪽이 도시의 무도회고 이쪽이 전원의 무도회입니다. 여기 보이면 밀짚 모자가 그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원의 무도회 작품이 조금 더 쾌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르누아르의 영화 르누아르를 보면은 제63회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폐막작으로 이제 등장을 했고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프랑스 대표작으로 상영이 됐었습니다. 2012년에 개봉되었고요. 프랑스 인상파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삶과 예술을 다루면서 그의 아들이자 르누아르 모델이었던 데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화로 르누아르가 이 데데라는 여인에게서 자신의 어떤 영감을 받는 과정, 그 다음에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 또한 모델에게 끌리고 이 모델을 나중에 자기가 영화 감독이 됐을 때 어떤 배우로 이제 발탁하고 둘이 부부로서 살았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영상미와 르누아르의 어떤 작업 과정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드가입니다. 자, 드가의 자화상인데 가지런히 포개놓은 손하고 어딘지 모르게 속내를 알 수 없는 듯한 얼굴 표정은 굉장히 무표정합니다. 드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림만 봤을 때는 굉장히 여성을 사랑하고 왠지 여성에 대한 편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의의 화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드가는 인체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 발레리나 그림을 1500여 점이나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발레리나는 지금의 발레리나하고는 다르게 프랑스의 최하층민에 해당되고 당시 무용수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상류층 남성들의 눈에 띄어서 이제 그들하고 하룻밤 잠을 자는 역할들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드가를 인상주의 화가로 구분하고 있긴 하지만 드가 스스로는 나는 쿠르베의 전통을 계승한 사실주의 화가로 규명받고 싶다. 실제로 드가가 그린 무용수들의 삶의 현실을 포착해서 그린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무이라는 방금 봤던 작품은 파스텔로 그린 작품이고 이런 빠른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드가는 파스텔을 많이 활용합니다. 압생트장 같은 경우는 압생트라는 독한 술을 먹는 배우와 그 실패한 화가를 실제로 연출해서 그 연출된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무용수업, 드가의 무용수업도 이제 오르세 미술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명화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작품의 아우라는 실제로 보았을 때, 특히나 인상주의는 그림의 하풍이 조금 더 두툼한 그 붓질을 사용하거나 빠른 붓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작품을 보시면 훨씬 더 그 아우라가 다릅니다. 또 드가에 몇 점 안 되지만 이런 조각상도 있습니다. 드가는 14살 무이라는 마리방 고뎀이라는 소녀를 자신의 모델로 이제 하고 이렇게 조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처음에 밀랍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청동으로 다시 만들어서 오르세 미술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에 가시면 이렇게 곳곳에 로댕의 조각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조각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조각품들도 같이 보시면서 여유있게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을 드러내다, 그런 작품입니다. 자, 5층 테라스에서 바라본 루브르의 전경입니다. 자, 어느 곳에서 찍어도 다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시계탑에서 바라본 루브르의 전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5강에서 오르세 미술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요. 6강을 통해서 이제 오르세 미술관의 좀 더 많은 작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강 오르세 미술관의 전반적인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강에서는 이 초창기 인상주의를 넘어서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또 오르세 미술관의 곳곳에 아름다운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5강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